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네. 두 번째 주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동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최은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앞서 저희가 그 시작 때 그 온열 질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혹시 교수님은 이 혼자만의 여름나기 비법 뭐 이런 거 갖고 계신가요? 저희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사실 그런 거는 없고요. 없어요? 제가 아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기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는 것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호캉스도 가기도 하고 뭐 계곡 같은 데도 가기도 하고 사실 어제도 계곡 가가지고 너무 힘들게 지내고 왔더니만 지금 사실 얼굴도 많이 타고 네, 그런데요. 네. 아무튼 저는 사실 그런데 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네.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TV나 그죠. 보면서 네. 소파에 누워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이제 어제 많이 힘드셨단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는 양산을 드릴게요. 제가. 좋은데요? 아까 그 네. 우산은 말고요. 그래요. 교수님 여름 휴가 피서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딱 피서 방법입니다. 마음에 네. 드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전공이 방사선 종양학과시잖아요. 네. 이 학과 자체가 좀 낯섭니다. 어떤 걸 주로 다루는 과인가요? 이름 자체가 방사선 종양학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좀 낯선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 실제 예전에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한 30년? 20년? 한 전만 해도 치료 방사선과라고 불렸습니다. 치료 방사선. 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사실 의미가 다 있고요. 네. 방사선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 그래서 아. 대부분 보면 암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최은철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또 오늘 조사를 한번 또 하고 왔거든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부인 종양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고가입니다. 12만 원. 그러면 인쇄비도 사실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 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병원 자체가 산부인과가 좀 많이 유명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과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부인과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종양학 쪽에 있는 교수들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연히 뭐 참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왜 죽음에 직면하는 경우가 암 아니면 교통사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암 환자가 참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또 그만큼 의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참 많은데 지금 방사선 종양학과라고 하셨죠.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암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도 사실 우리 몸에 여러 군데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주로 하는 암도 있고요. 방사선 치료를 주로 하는 암이 있고요. 뭐 사실 또 병기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뭐 항암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3대 뭐 그 암 치료를 꼽으라고 하면 수술, 방사선 치료, 그 항암 치료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국소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환자분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에 있는 게 종양인데 방사선 치료하시고 나면은 완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1위를 차지하는 질병, 암. 우리나라 남성 5명 중 2명, 여성 3명 중 1명이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수술, 항암 화학요법과 더불어 3대 암 치료 중 하나가 바로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악성 종양인 암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지만 일부 양성 종양이나 양성 질환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 발생률이 높은 자궁 경부암은 해마다 3.7%씩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자궁 경부암의 경우 비교적 치료율이 높아서 신속하게 치료하면 할수록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을 통해 살펴보는 방사선 치료.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질병에서도 방사선 치료가 쓰일 때가 있나요? 네, 그 한 95% 정도는 거의 뭐 대부분 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부 우리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귀걸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귀걸이 가끔씩 보면 이제 그 뚫은 자리에서 그 상처가 막 크게 막 이렇게 골마요. 비후성 반응이라고 해서 그 켈로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그래서 그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 이게 계속 증식을 해요.
수술을 해가지고 떼내도 또 증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통하면 재발을 좀 적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 눈이 이렇게 좀 커져 있으신 분들 혹시 오.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예, 그런 경우에도 재발하거나 이런 계속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이게 그 근육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근육을 쏙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치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부 양성 질환에도 가끔씩 사용이 되기는 합니다. 암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겁부터 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도 결국은 종양이지만 이게 몸 어디든지 생겨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치료를 또 받는 경우들도 당연히 많은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쉽기도 하고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좀 나뉠 것 같아요. 뭐 사실 치료는 뭐 당연히 다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치료 자체에 그런 부작용들이 다 있죠.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한 데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면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그래서 수술 자체에 사실 그 치료 자체에 경중이 있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치료는 그냥 다 힘들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힘들 거고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자궁경부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부위가 골반 부위잖아요. 네. 우리가 복부나 골반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화기관, 네. 그다음에 뭐 비뇨기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네.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 특히나 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 메스꺼움, 뭐 아니면 그 구토, 뭐 그다음 방광염, 막 이런 등등.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막 몇 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힘들겠어요. 예, 그러다 보면 좀 많이 힘든 경우가 있죠. 예. 그래요. 예. 그 자궁경부암 얘기가 나온 김에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자궁경부암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게 다들 이제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궁경부암 교수님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뭐 일단은 뭐 가장 우리가 흔히 암을 많이 일으키는 흡연 같은 것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특히 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좀 낮은 상태, 우리가 가난한 상태,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또 성생활적인 그런 문제에서 성적 요인이 있는데 뭐 관계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른 나이에 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나 가장 우리가 많은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그 HPV라고 불리는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하고 상당히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증상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인가족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흔히 이제 발견을 하는 것들이 뭐 보통 생리도 아니고 내가 생리할 때도 아닌데 근데 밑으로 피가 난다. 보통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요. 네. 그거 아니면은 이제 분비물 같은 것들이 나는데 흔히 나는 분비물과 좀 다르게 악취도 좀 나는 것 같고 색깔도 이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게 되고요. 좀 이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병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뭐 혈뇨가 난다든지 혈변이 난다든지 아니면 복통이 심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궁경부암 백신도 나와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일찍 딸에게 이 백신을 선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백신의 그 백자만 나와도 참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궁경부암 백신 이게 실제로 예방 효과가 많이 있는 건가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HPV라고 불리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잖아요. 네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인데 이게 아까 전에 말했지만 한 100여 개가 넘는 타입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군의 그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런 타입들을 예전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9가지 막 이렇게까지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한 99% 100% 그렇네요. 예방할 수 있어요. 우와.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뭐죠? 이미 어떻게 보면 HPV라는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버리면 사실 조금은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노출되기 이전에 전에. 네,
맞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방이 그래요. 진짜 가장 중요하네요. 맞아요. 노출되기 그렇죠. 전에. 네. 어린 나이일수록 예방 효과가 또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우리 네. 부모님들께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요. 사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산부인과에 가서 부지런하게 점검을 받으면 좋은데 네.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저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네,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그 진단을 했을 때 암이다 아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그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돼 있고 이제 30대가 되고 나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면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네. 그 질 쪽으로 접근을 해서 자궁 그 도말 검사라고 합니다. 아. 자궁경부 도말 검사라고 그러니까 해서 뭐 작은 솜으로 이렇게 손 좀- 같은 거라든지 예. 아니면 솔 같은 예, 걸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아. 안에 있는 세포를 살짝만 이렇게 묻혀가지고 나와서 검사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세포가 뭐 좀 좋지 않다, 뭐 비정상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검진이 들어가죠. 실제 자궁 안을 좀 더 크게 보면서 병변이 있는지를 찾고 혹시나 뭔가 좀 애매해 보이는 병변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실제 암세포다 아니다 판명을 하고요. 그래서 암세포가 나오게 되면 이제 진단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어. 우리 교수님은 누구보다 또 자궁경부암을 잘 아시니까 백신 이야기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 봅니다. 분명히 일본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신 부작용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하나 질문 좀 할게요. 네네. 질문을 좋아합니다. 무서워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네. 부작용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맞으실 거예요, 안 맞으실 거예요? 혹시 다 맞으셨어요? 아니요 맞아야죠. 맞을 겁니다. 그죠. 네. 그 사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사실 그리고 부작용이 나왔던 거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백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막 기저질환 때문이고 뭐 조금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내가 또 예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맞아주는 게 좋죠. 네. 너무 쉽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분명히 예리하게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얘기하지 당황스럽네요. 않았어요. 대려 그러면, 질문을 하시니까 정답을 다 알게 됐어요. 넘어가야겠다. 신기하네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 네. 자궁경부암에서 이제 완치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좀 당황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만 사실 하는 경우보다는요. 지금은 이제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혹시나 이제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수술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방사선 치료 단독이라든지 역시나 방사선과 항암을 같이 하는 경우 보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기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기 정도라고 해서 자궁 경부에 한정된 경우에는 보통 거의 한 90%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자궁 경부에서 살짝 벗어나는 정도, 한 2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에서는 한 60에서 80%, 그리고 이제 3기라고 해가지고 자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골반벽이라든지 아니면 림프절이라고 해서 이제 타고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네. 암세포가 그런 그 경로를 벗어나는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경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기서 3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상당히 자궁에서 멀리 나와 있죠. 이 정도가 됐을 때는 거의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장기로까지 가는 4기가 되면은 안 좋겠죠. 그럼 그냥 엑스레이처럼 뭐 찍듯이 치료를 하는 건지 어떻게 좀 치료가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엑스레이처럼 그냥 뭐 눕든지 이렇게 있으면 사실 방사선이 몸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촬영이 되잖아요. 네.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역시 방사선이 몸을 통과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치료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료하고 싶은 부위를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을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치료대 위에 눕든지 아니면 엎드리든지 어떤 특정 자세를 잡아서 항상 일정하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듣기로 이제 대부분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 점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자궁경부암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자궁경부암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자궁경부암으로 환자가 와서 치료를 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치료를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떤 부위를 하겠느냐, 골반 부위 쪽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골반 부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저게 이제 벨리보드라고 하는 건데요. 환자가 엎드리면
아래쪽으로 배가 이렇게 좀 빠져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한 고정 장치인데요. 환자분이 그냥 엎드려서 하는 것도 되겠지만 조금 더 부작용을 줄여주기 위함이면서 그 환자가 좀 더 정확하게 계속 저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고정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를 잡고 나서 저기 두 번째 보이는 저게 이제 CT 기기입니다. 예, 네. 저희는 이제 모의 치료기라고 부르는데요. 모의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료할 때랑 자세가 똑같기 때문에 모의 치료라고 부르고 저렇게 모의 치료기에서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CT를 저희가 찍습니다. CT를 찍으면 이제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저희가 이제 저건 CT 영상입니다. CT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계획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치료 계획을 저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보이는 게 저희 이제 치료 장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는 판처럼 되어 있는 저기에 이제 환자분이 누워서 아니면 또는 엎드려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총 시간은 얼마나 네. 걸려요? 총 시간은 이제 이 모의 치료하는데 한 30분 정도. 그리고 보통 한 2, 3일 정도에 저희가 치료 계획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게 이제 치료 계획을 하는데도 저희가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그림을 다 그리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저기 지금 선이 살짝 보이는데 네. 그 선이 이제 설량 분포입니다. 그래서 설량 분포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반복, 그러니까 치료 계획을 반복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의사의 마음에 들 때까지 반복을 해서 하는데 보통 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아, 진짜 네. 꼼꼼하시다. 그렇게 하고 세밀하게 하네요. 네, 치료이기 때문에 네. 세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는데 이제 치료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1일 1회 그리고 일일 1회. 뭐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보이는 치료를 25번 이상은 합니다. 많게는 뭐 35번, 39번 뭐 이렇게 횟수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네. 치료를 다 하고 나면은 거의 뭐 한 두 달? 네, 어. 한 2개월 정도까지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뭐 한두 번에 끝나는 시술인 줄 알았는데 그래요. 아니었네요. 아, 예. 네.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는 어떤 암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네. 방법으로 치료를 하나요? 아니면은 어떤 암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까?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기법들이 다 있습니다. 크게는 외부 방사선 치료와 근접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고요. 외부 방사선 치료에만 해도 이제 앞에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냥 통상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이 입체 조형 치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저 빨간 부분 있죠, 가운데에. 저 빨간 부분이 방사선이 주로 이제 우리가 처방하는 만큼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같은 부위를 치료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보이는 게 더 넓고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모양이 좀 더 모양이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좀 더 동그래졌어요. 네, 동그래지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저게 사실 이제 저건 전립선 치료하는 부분이라서 전립선 모양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방사선 치료 경향이 이제 종양이나 아니면 우리가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에 맞추어서 치료하는 이제 최대한 정교한 방사선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양에는 많이 주면서 저 부분 같은 경우가 여자로 따지면 사실 자궁이 있는 부분하고 똑같거든요. 네. 뒤쪽에는 직장, 뭐 앞쪽에는 방광 이런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에는 최소화하는 방사선 양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네. 그래서 피폭 이런 때문에 경향으로 그렇죠, 피폭.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에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점점 좀 더 정교해지는 그런 치료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접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근접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도구를 저렇게 좀 넣습니다. 실제 질 쪽으로 해가지고 저게 자궁 안으로 들어간 그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관처럼 되어 있는 거고요. 저 관 안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들어갑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냥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는 그림에서 가운데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위치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출이 되는 바깥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을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는 이제 근접 방사선 치료 이런 방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외부 방사선 치료 이런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어렵죠. 외부니까 그냥 외부에 밖에 나가서 받는 건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병원 밖에서요? 네네 이해가 되니까 너무 좋네요. 나가면 안 됩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와야 문 돼요. 바깥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꼭 저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환자의 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케이스가 네. 치료 방법을 꼼꼼하게 계획을 하더라도 중앙에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중간중간. 아, 그럼요.
그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부작용도 이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크게 부작용 없이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막 구토 막 계속 하시고 설사 너무 심하게 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 가지고 중간에 이 환자분은 부작용을 견디기가 힘들어 이런 경우 아니면은 종양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막 주먹만한 종양으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종양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은 또 치료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근접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가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 사실 외부 방사선 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종양 남은 거에 추가적으로 주게 되는 치료인데요. 이게 시술을 해야 되잖아요. 저게 그냥 구조적으로 잘 들어가주면 좋은데 이 환자분 자체에서 뭔가 잘 안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아까 전에 말한 가장 정교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같은 걸로 또 치료 계획을 중간에 바꾸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치료 계획을 바꿀 때는 앞에 말한 모의 치료 과정부터 반복을 다 해야 됩니다. 아이고야, 네. 진짜 쉽지 힘드시겠네요. 네. 근데 이제 치료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자궁경부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좀 불편하고 살짝은 불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기구를 또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좀 환자들이 불편해하지는 않나요? 아무래도 제가 그래서 기구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요? 네. 실제로 사용하는 기구 네,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기구고요. 예. 지금 이게 조립이 됩니다. 이 오. 부분이 이 검정색 부분이 네. 이제 자궁 안으로 실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오. 자궁 밑을 받쳐주는 게 이 두 가지의 예, 이 예. 도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고 자궁에 넣고 옆에다가 아. 끼우고 옆에다가 이렇게 끼우면 장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궁이 이제 여기 이렇게 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 보시면은 이 D가 관으로 되어 있어요. 살짝 예. 이렇게 보여주시나요? 이쪽으로 아, 볼까요? 관으로 네, 되어 이게 있네요. 관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쪽으로 이- 뭐가 들어가죠? 이 안으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방사선의 어떤 세기를 조절한다든지 좀 더 정교해진 그런 방법도 있다고요? 근접 치료 방법 중에서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도구도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네. 네. 지금 보면 이쪽에서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뒤쪽에서 보시면 어. 여기 구멍이 다 있어요. 네네. 네, 구멍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 네,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바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이 근접 치료를 통해 가지고 너무 큰 아직 종양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나 이 안에 있는 관으로만으로 힘들다라고 할 때는 여기로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주변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탁 올라가 있는 것들이 바늘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저기 파란색, 그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 실제 바늘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도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근접 치료에서도 조금 더 이제 그 정교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 있어서 사실 아주 극소수의 그 기관 말고는 아직까지 시행이 좀 힘들고요. 실제 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술실도 들어가야 되고 마취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조금 아직까지 시행이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많은 질환들이 마찬가지지만 부작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TV나 또 드라마에 보면 제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김수라는 주인공이 암에 걸렸어요. 네. 거의 92%가 모자를 쓰고 나와요. 아. 빵 모자. 맞아요. 맞아.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빠져서 그러면 저희가 이 대표적인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이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수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치료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환자는 어디를 치료하죠? 자궁. 자궁경. 네, 골반 네. 부위잖아요. 네. 골반 부위 치료하는데 거기에 머리가 있나요? 없죠. 없죠. 예. 네, 어. 그럼 머리 안 빠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뇌종양이나 네. 뭐 아니면 이 얼굴 쪽에 두경부 쪽에 하는 경우에는 이 뒤쪽 편으로 머리가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부위에 할 때는 머리카락은 안 빠지고요. 보통 그렇게 암 환자라고 나오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항암 치료 때문에 특히 항암제 중에서도 머리가 빠지는 약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오늘 계속 자궁경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골반 부위를 치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소화기관, 그래서 뭐 오심, 구토, 뭐 설사, 변비, 그다음 뭐 심한 경우에는 장염,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장천공 같은 것까지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뇨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광염, 그래서 소변 자주 마렵고 갑작스럽게 화장실 가고 싶고 뭐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폐경 전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 쪽 같은 경우 사실 약간 좀 윤활액처럼 분비물이 조금씩 나와야 정상적인데 이제 그런 분비샘들이 손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건조해질 수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근접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 저 부분에 상당히 많은 설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쪽에 있는 그 방광 그다음에 뒤쪽 편에 있는 직장 같은 경우에는 간혹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혈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방사선 치료 말고 양성자 치료라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실제로 좀 많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도입 그래요? 비용 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2군데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우리나라 기관인 국립암센터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서울의 그 일원동에 있는 S병원, 네. 삼성병원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네, S병원 같은 경우에 2군데 정도 있는데요. 그 치료 자체의 특성이 방사선 특성 중에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방사선은 투과를 하면서 점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방사선이 약해지는 건데요. 이 양성자 같은 경우는 깊이 쭉 들어가다가 실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지점에 가서 모든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뒤쪽 편으로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더 적고, 예.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그냥 우리 방사선 치료보다는 한 10% 정도 조금 더 방사선량을 좀 더 방사선의 효과가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2군데밖에 없으니까 예, 도입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시행이 되지는 못하고 그렇군요. 보통 대기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 2개월 이상 예, 그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3번째로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도입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구 네. 지역에 이제 사실 제가 국립암센터에 있었었는데 그때도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네요. 오늘은 이렇게 자궁경부암의 방사선 치료 방법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네. 예방을 위해서라도 부지런하게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 잊지 말고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환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잘 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